여유 있는 구도는 아니에요. 네. 상당히 긴장을 해야 돼요. 대한 선호도가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후보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결정적인 거는 저는 내년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있고 또 그 후년에는 3월달에 대선이 있고 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리얼미터 이제 대목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물이 좀 쭉 들어왔을 때 이제 노를 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 이 보수 야권의 후보가 지금 다 지지율이 도토리 키재기예요. 좀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님, 안철수 대표 죄송한데 지지율이 한 4% 5%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또 지금 나오게 되는데 네. 윤석열 총장을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해서 처음에 지지율에 포함시킨 것도 한국갤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관식에서는 얼마 안 나오는데 객관식에 딱 포함시키면은 지금 리얼미터 마지막 조사가 17%까지 나왔거든요. 야권의 지금 유력 주자 중에 1위가 돼버렸어요.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방송에 나와서 정권 교체, 야권에서 봤을 때 정권 교체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확 끼얹는 냉각수가 될 수도 있다. 그 윤나땡이라고 신동훈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황나땡이었던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처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 총장의 최근의 행보라든지 앞으로 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이 15%, 17% 나오는 거를 네.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또 평가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17%, 15% 관련해서는 저는 실제로 그 대선에서 큰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왜 없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하고 실제 국민들의 선택은 많이 달라요. 그 뭐가 다르냐면 시기가 다릅니다. 지금 시기. 지금 시기의 여론조사는 네. 정말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인상적인 사람이 맞아요. 좀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있는 사람이 되게 그 표를 많이 받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고 지명도가 높고 특징이 있는 사람. 네. 근데 이제 대선판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예, 예. 실제 유권자들 표를 찍을 때 그렇게 찍고 그 전 단계 여론조사가 이제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지도자에 대한 네, 생각으로. 그 지도자는 뭐 하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산수를 다 잘해야 합격을 하는 거지. 네. 뭐 내가 뭐 체육 하나 잘한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도자가 원래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대선 한 1년 안쪽, 내년 한 5월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측정이 된다. 네. 그 전까지는 누가 더 임팩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지도 임팩트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임팩트가 네, 됐든지 네. 뭔가 사람들한테 누가 더 눈에 띄었느냐, 네. 기억에 남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특징적인 사람이 이제 그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발언을 세게 한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근데 선거 임박해지면 오히려 그 거꾸로 가요. 오히려 통합적인 사람들, 네. 종합적인 사람들, 능력을 골고루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사람들. 네. 이때 이런 평가들이 되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지지를 한다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공격수로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야,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면 윤석열 총장이 좀 띄워줘야겠구나. 네네. 이게 이제 이른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램이죠. 네. 그런 바램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래 다음 대통령 누구 뽑을래?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제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도 네, 인물 그다음에 정책, 구도 이게 선거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 정책적인 부분은 아직 못 봤잖아요. 인물 뭐 지금 인지도라든지 또 뭐 어떤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은 반문에 선봉에 서가지고 구도는 뭐 어차피 국민의 힘이 될지 국민의 당이 될지 어떤 또 제3신당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책적인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아직은 뭐 검찰 내부의 일은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정책과 아까 뭐 국어 산수 다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딱 직면하게 되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정책만이 아니고요. 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검찰 개혁에서 지금 보여준 뭐 예를 들어 살아있는 권력 네. 해가지고 막 버티고
무슨 뭐 큰 소리 치고 이것만 가지고 리더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강렬한 인상을 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특정한 어떤 특징 네. 이걸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옛날 박찬종 씨라고 혹시 아시나 몰라요? 아, 그러면 알죠. 박찬종 씨라는 분이 매번 여론조사하면 1등을 했어요. 거의 50% 가까이 간 적도 네, 있어요. 네. 근데 대선 임박해지면 계속 안 나오잖아요, 표가. 그렇죠. 무소속으로도 많이 가고 뭐. 네. 또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는 군소정당 한계도 뭐. 있지만 네. 정당을 갔어도 그 양반이 갖고 있는 특징, 뭐 무균질, 뭔가 그러니까 참신한 이미지 정도 갖고는 지도자가 어려웠던 거죠. 네. 그 다음도 반기문 장관, 총장, 유엔 사무총장 인상적이었죠. 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비전이 어떻게 있느냐, 얼마나 겸손하냐, 네. 또 얼마나 소신이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하고 융합을 하느냐, 네. 다 보야 다. 그렇죠. 다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 탈락되는 탈락되는 거예요. 거죠, 중간에.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을 보면 하나의 특정한 이유 가지고 지지도가 몰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선 때 그게 이어지진 그렇죠. 않죠. 이제 한마디로 이게 리더십인 거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네. 요소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쪽 보수 혹은 중도 쪽에 이 윤석열 총장이 있다면 최근에 이 진보 쪽에는 이제 이낙연, 또 이재명, 그다음에 관심을 우리가 가졌던 분이 김경수 지사인데 김경수 지사는 이번 2심에서 아무튼 유죄가 확정되면서 좀 아쉬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가야죠. 김경수 지사의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는 시즌 아웃된 듯한 느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선 주자로 지금 활동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네. 대법원 판결을 좀 놔두고 있는 건데. 그쵸. 근데 이제 뭐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인 이제 미래가 다 뭐 봉쇄된 건 아니고 네. 저는 근데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김현성 지사가 예. 우리 당이라서 옹호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사법재판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거 네. 이게 너무 이제 도를 넘어가고 있다. 네. 아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김경수 지사가 지금 우리 여권의 대선 주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대선 주자라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법부의 판결 하나로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이 결정해야죠.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법이 결정하는 게 필요한 경우는 있어야죠. 아주 필요한 경우. 네. 예를 들면 돈을 먹었다든가 네네. 아니면 정말 허위사실 유포해서 완전히 어떤 공작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에서 아산무사하고 아리까리한 일을 가지고 네네. 사법이 들어와서 판결 내려서 정치를 못하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출이 된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이 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탄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예 선출 자체를 막는 예. 기회가 지금 근데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자 야당이나 정치적으로 고발합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재판 가가지고 재판에 가면 판사는 정치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거는 건덕지는 있어. 네. 그러면 유죄를 때려버립니다. 네. 그러면 정치 생명이 끝나버려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유혹을 서로 양쪽이 다 받게 돼요. 다 받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의 공격을 하면 피해자는 누구냐? 정치인이 피해자가 아니야. 아니 김경수, 김종민, 아니 정치인은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네. 국민들이 선택권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법원이나 검찰이 사법에 의해서 네. 걸러진 걸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맞질 않다. 그러면 피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그런 형량에 대해서 어차피 법사위라든지 국회에서 좀 법 개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게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네. 명백하게 이거는 위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심판을 해서 네네. 정치 불이익을 줘야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게요. 되게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근데 아산무사 아리까리. 네. 근데 그런 사건들이 많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쟁점이 뭐냐면 네. 댓글을 공작을 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네. 여론 조작을 했는데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모했다는 건 뭡니까? 서로 사전에 회의도 하고 뭐 돈도 대주고 네, 네. 뭔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아이디어도 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딱 유일한 공모의 근거는 뭐냐? 네.
드루킹이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시연을 했는데 시연 장소가. 그 시연을 16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2, 3분만 김경수 지사가 봤는데 네. 보면서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 대화가 없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 공모의 근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면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앞뒤로 뭔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돈도 대줬더라. 그래서 1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보니까 허위 아 그래요? 어. 그 허위로 밝혀 자기들끼리 이제 그 증언을 조작한 거예요. 네네. 그 100만 원 준 거는 아, 무죄가 이제, 됐고. 기소해서 빠진 거예요. 아 예.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댓글을 달고 뭔가 그 뭐 기사를 보내고 하는 그런 카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지지자들이 네. 댓글을 달아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달죠.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자 이건 사실이 아니다. 또는 이건 정말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러면 그 댓글을 어느 지지자들이 달아줍니다. 네네. 이거를 정치인이 막아야 되나? 그거는 뭐 막아요. 통상적인 일이죠, 뭐. 막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한두 건 가지고 이거를 불법이다 아니다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네네. 정말로 고소고발이 남발될 거다. 아. 그러면 이 온라인 선거한 게 정치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이런 질문이 좀 제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명백하게 제가 보기엔 자 사전 공모를 했어요. 회의도 했어. 돈도 대줬어. 네네. 나중에 이거에 대한 혜택도 누렸어. 이런 게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킹을 했는데 김경수는 시연인지 뭔지 모르고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전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이거를 2분 동안 말 없이 시연을 본 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거. 네, 네. 이런 거는 사법이 정치를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다. 이건 사법 판단의 영역을 넘어선 상황을 사법 판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명백하게 공모의 근거가 있다면 저는 사법적으로 김경수 정치하지 마. 네, 네. 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시연을 한 거는 사실이라고 본 거예요. 네, 네. 재판장이. 네. 저는 그거는 시연을 했다고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무슨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네, 2, 3분 네. 봐서는 모릅니다. 네, 네. 그걸. 김경수 지사가 공모의 증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드루킹이 시연을 한 거의 증거는 명백할 네, 수 네. 있지만 그거를 김경수가 프로그램을 같이 공모했다는 증거로는 예.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어려워요. 예, 예.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아마 재판장이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이거를 무죄로 때려버리면 네. 아니 시연까지 했다는데 네. 봐준 거냐? 네. 그러니까 재판장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걸. 그러니까 이 사법을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서 결판을 내려고 너무 하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나마 대법원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는 저는 거죠. 대법원이 이거 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실한 거냐. 네.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정말로 명백한 의도적인 공모의 어떤 사실로 충분하냐.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한 대선 주자를 집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네, 네. 과연 그 정도의 충분한 사실관계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서 저는 이제 많은 변호사들하고 얘기 나눠본 건 아니지만 1심, 2심이 다 그렇게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네. 대법원은 정말로 헌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헌법. 정말로 사법이 정치를 어디까지 재판할 수 있겠느냐, 심판할 네, 수 있겠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정치를 재판하고 네. 정치의 물기를 사법이 바꿔놓는다?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할 거지. 네네. 그런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1, 2심은 좀 달라요. 1, 2심은 그야말로 이 사실관계의 대한 미시적인 판단을 위주로 네네. 판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 이상의 판단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과연 사법이 이 정도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헌법적으로 네, 맞는 네, 건지 네.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잘해서 저는 그런 결국에는 판단도 성공했잖아요. 분명히 대법원의 판단에 들어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아무튼 김 의원님은 조금은 그래도 낙관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전 제가 대법관이라면 제가 네. 알고 있는 헌법 네. 질서로 본다면 법원이 네.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네. 그런 어떤 정치의 흐름 네. 이거를 물기를 돌려놓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네, 정치에 대한 일이기 그 때문에. 심판이 사법에 가는 거는 이거 민주주의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이 뭐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내년 중반 정도 될까요? 내년 뭐 여름까지는 될 것 같지? 그럼 만약 김경수 지사 대법원에서 이제 살아남으면 그러면 친문 지지자들이 또 많은 지지를 할 거고 판이 완전히 근데요, 바뀌겠네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자꾸 김경수 지사 가지고 네. 내년 대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자꾸 언론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왜요? 아니 김경수 지사 개인한테는 네. 이 유무죄를 다투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도 그쵸.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지금 대선에 나가니 많이 그런 신경을 쓸 수가 없죠.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 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더 살펴봐주고 그런 논쟁을 더 많이 해줘야지. 아니 대선에 나가냐 안 나가냐를 맞아. 지금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 그러니까 쫙 올라서 있는 마당에 정치공학적으로 보고 이제 또 저는 진짜 경마식고도, 비인간적이라고 봐요, 경마식고도를 이거는.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정도의 네네. 사실을 가지고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를 집에 보내는 게 맞느냐 이 논쟁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역시 김 의원님은 이게 탁 거대 담론을 뭔가 큰 틀에서 항상 보시는 게 아주 멋진. 이게 거대 담론이 아니라 네. 정말 절실한 이 현장 담론입니다. 현장 담론. 이 인권을 위해서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해서나 그 논쟁을 해줘야지. 이 정도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과연 대통령 정치인을- 후보를 네, 네. 집에 보내야 마땅하냐? 네. 이렇게 사법이 정치를 재판하는 게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 맞냐? 이 논쟁을 해야 돼요. 현장 담론. 오늘 또 우리 김 의원님이 또 멋진 말 만드신 현장 담론. 원래 누구누구의 시간 뭐 이게 야당의 시간 이것도 김 의원님이 만든 용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옛날에 이재명의 시간, 안희정의 시간, 문재인의 시간 했을 때 제가 원조네. 네. 그게 뭐 이철희 전 의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철희 전 의원이 살짝 해가지고 하여간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는 거죠. 아무튼 뭐뭐의 시간은 우리 저작권이 김정민 최고위원님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요. 내년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요거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전당원 투표라고 했지만 또 약간 투표율이 26.35%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전당원 투표 3분의 1 이상 투표 조건에 못 미쳤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당원 여론조사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는 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현장 담론 아닙니까? 현장 담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네, 네. 기본적으로 정당은 네. 자발적인 주권자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은 무슨 법에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정당은. 그 정당은 그 정당의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정당의 법입니다. 그렇죠. 당원들이 야, 이 법 고치자 그러면 고치는 거예요. 무슨 예, 예. 우리가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대로 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정당법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만 정당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뭐냐? 당원들의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당원들이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내야 된다 그러면 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게 맞죠, 사실. 예. 당원이 네. 있어도 당원들이 그 당원 고치자 그러면 당원 고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법에 어긋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안 하는 거죠, 네, 당연히. 네. 왜냐하면 법에 어긋나는 결정하면 우리 당이 망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결정을 하게 헌법적으로 보장돼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와 결정에 대해서 네. 그거를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우리 지도부가 뭐 당원을 무슨 수단으로 삼아서 당원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 그건 거꾸로 된 겁니다. 당원들이 후보를 내라고 자꾸 압박을 하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거를 예, 예. 여론조사를 한 거지. 당원들이 이번에 우리 후보 내지 말자 이러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야 우리 후보 안 내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뭐 이낙연 대표가 대선 나가려면 후보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원들한테 그럼 당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큰 선거, 뭐 전국 선거의 한 절반 정도를 네, 네. 이제 그 의미 부여가 되는 비중 있는 선거인데 여기서 후보 안 낸다는 게 정당으로서 이게 할 일이냐 이런 여론이 너무 팽배하니까 네. 크니까 지도부도 고심 끝에 당원들의 네. 의견 한번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당원들 뜻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 사실 투표율이 30%, 뭐 35%, 뭐 40% 정도 돼도 뭐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사실 지역적인 의미 문제인 없는 거죠. 트집이고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튼 서울시장 그러면 추미애 장관께서는 좀 나가기가 좀 그렇고 박영선 장관 또 아니 상호- 누가 나가고 안 네, 나가고는 네, 제가 네, 뭐 얘기할 수는 네, 없고 네, 네. 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뭐 추미애 장관이 된다 안 된다는 네, 떠나서 추미애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건 그렇죠. 분명해요. 그러면 아무튼 지금 1대1 구도가 돼가지고 여야 이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제가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만나 뵈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서울시장 선거도 참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부산시장은 지금 너무 어렵고 사실은 서울시장도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공천도 일단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이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통 지금 이제 여론 지지 성향 네. 또 이제 그 어떤 정부에 대한 반대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네. 여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장이 어렵다고 봐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저쪽 당보다는 네.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 네. 호감도가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구도 자체로는 우리가 불리한 구도는 아닌데 네, 네. 적어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구도는 아니에요. 네. 상당히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겠습니까?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후보가 누구냐에서도 저는 우리 당에 있는 후보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 좀 나을 네,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아직도 불안하잖아요. 결정적인 거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정당 네, 네. 지지도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네. 문재인 그렇죠. 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이거 정당 지지도,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후보 이 세 가지 말고 네.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정당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약간은 이게 아산무사야. 네네. 아직. 근데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당이든 이길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있어야죠. 저는요, 네. 진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제가 이번에 우리 당 혁신위원회를 맡으면서 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후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당이 그 선거에서 어떤 비전과 전략을 네, 국민들한테 네. 설득력 있게 내세우느냐. 네. 한 번도 이거를 우리는 중요하게, 그러니까 후보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가 누구냐, 국회의원 선거 때도 후보가 누구냐, 공천. 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요,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후보를. 네, 네. 하지만 이것도 되게 잘 만들면 점수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 한 4, 5% 차이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과연 21세기에 네.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 예. 서울의 비전과 전략, 네. 부산의 비전과 전략, 이 문제에서 어느 정당이 경쟁력을 보이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맞아요. 봐요. 예.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약간 포퓰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휘둘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조금 즉흥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네. 공보지도 보고 선거 이 정책을 많이 비교하고 또 기본적인 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서울이 어떻게 바뀌느냐, 네. 부산이 어떻게 바뀌느냐, 네. 이 비전과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맞아요. 당혁신위원회에서 정말로 연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내년 선거까지 정말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제대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한번 네. 국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줬다. 네. 이런 내용을 이걸 현장에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네. 보자. 현장 담론. 네.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 그다음에 부동산, 주택 문제, 또 육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여러 가지 민원들 올라온 리스트에 상위권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도 이렇게 정책들을 보면 뭐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지만 주요 10대 정책에는 또 그거는 좀 무관한 약간 동떨어진 정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 담론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얼마나 잘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면서 그렇죠. 찾아주느냐. 그럼 김 의원님 서울시장 나가시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지역구가 충청도야. 네, 저는 이제 뭐 충청도기도 하고 우리 서울에도 우리 충청도민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사실 우리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나오셨잖아요. 대학도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 서울에서도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장하고 연결되나? 아, 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울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네, 막 제가 서울에서 많이 살긴 연결시키잖아요. 했는데 네. 근데 뭐 지역구가 이제 또 논산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논계금.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혁신위원장은 우리가 이번 서울시장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면 아, 이제 이 혁신이 안 뭐 돼.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먼 미래를 보면 의원 지금 재선? 네, 재선입니다. 재선 이제 좀 있으면 뭐 3선 되시고 하면 뭐 이제 충남지사 뭐 얘기도 나올 거고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후배니까 또 살짝 고민 대신 해드려야 되는데 서울시장도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어, 네, 그럼 학교는 초중고 서울에서 되면 나왔어요. 서울시장 요거는 되네. 네, 서울에서 네. 오래 살았죠. 논산, 계룡, 금산에서 몇 살 때 올라오신 거예요? 거의 이제 서울에서 살았고요. 서울이 고향이시죠? 거기는 제2의 이제 고향. 제가 우리 저 국회의원 충남 부지사로 내려가면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네네.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거기서 다녔어요. 오히려 애들은 또 논산에서. 거기서 그냥 네. 지금 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논산 사람이 제대로 된 거죠. 아무튼 충남 저는 이제 무늬만 원래 논산 사람이었는데 우리 애들은 아예 다 논산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충남지사 혹은 서울시장 고민스러운 또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김정민 저는 의원, 지금 예. 정당 혁신. 정당 왜 정당 혁신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혁신을 딱 시켜놓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 나오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김정민 대통령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십 년 정당이 혁신되는 게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같고 의원님이 이제 가끔 뭐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보면 뭐 그런 틀에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이제 종종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좌우로 연구소 이제 레프트 윙 우리 김정민 의원, 김정민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라이트 윙을 한번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장제원 의원을 한번 네. 이 클릭률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을 아직 제가 이제 섭외를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끝나고 섭외를 들어갈 때 좀 옆에서 좀 네. 응원 좀 해주세요. 좀 네. 거기 나가니까 좀 장재현 재밌겠어요. 네. 의원이 엄청나게 거기도 그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뭐 제가 판도라에서 한번 뵀는데 김종인 대표가 좀 껄끄러워하겠는데 장재현 의원 나오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제원 의원 또 한 이빨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음 추천을 장제원 의원님을 해주신 걸로 제가 장제원 의원한테 연락해서 김정민 의원님 추천해 주셨다고 하면서 언제 이유는- 나중에 네. 예, 시간 되실 때 정당 혁신 관련해서 한번 초대를 네. 해주시면 여론사를 또 의뢰해 주시면 우리 네. 여론사 의뢰하신 거 갖고 또 좋습니다. 토크하면 되니까. 네, 한번 제가 네. 한번 또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나중에. 네, 오늘 좌우로 연구소 1대 손님 김정민 의원, 김정민 민주당 최고위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